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40대 안미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리지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어날 땐 서로 다른 두 그루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지가 맞닿고 얽히며 결국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나무 말입니다. 저와 남편도 처음엔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이었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부부라는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우릴 갈라놓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제게 남기고 떠났어요. 오늘 이 사연은 제가 남편에게 보내는 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언니와 저, 네 식구가 있는 단란한 가족입니다. 대부분 자매가 그렇듯 어릴 땐 언니와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저흰 3살 차이 자매인데 어찌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전생의 원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야, 안미주, 너 또 내 옷 입고 나갔지? 너 아니면 내 옷에 손댈 사람이 없어. 나 아니라고. 제대로 찾아보고나 말해. 내가 입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너 아니면 사이즈도 안 맞는 엄마가 입었겠니? 아니면 아버지가 입고 도축장에 나갔겠어? 너 빨리 인정 안 해? 동네 분들은 저희에게 종종 이렇게 물으셨어요. 미주 너 얼굴 보니까 또 네 언니한테 혼났지? 너흰 참 체력도 좋다. 아, 어째 허구한 싸우냐? 네 아버지한테 혼도 안 나? 네 아버지 인상만 보면 집에서 꽤나 무서운 아버지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 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 아빠 일터가 도축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키도 엄청 크시고 인상도 매서우셨기에 동네 사람들도 아빠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아빠는 요리를 좋아하시고 밤이면 LP판을 틀어놓고 옛날 팝송에 취해 계시는 감성파였거든요. 딸, 이 노래 어때? 아빠가 20대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야. 이 노래 때문에 아빠가 기타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데. 아빠는 에릭 클랩턴을 좋아하셨는데 저희를 낳고 나서도 기타 연주를 즐겨 하셔서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아빠 직업만 보고 옛날 같았으면 백정이라며 비하하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희 아빠 백정이라며? 그럼 넌 백정 딸이네. 그거 소돼지 잡는 사람인데 옛날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대. 안미주 아빤 백정이고 안미준 백정 딸이다. 그땐 그 유치한 놀림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집에 와서 아빠 직업 좀 바꾸면 안 되냐고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백정 딸이래. 예전엔 백정이랑 같이 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었대. 아빠 직업 바꾸면 안 돼? 나 백정 딸 하기 싫어. 야, 이 바보야.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요즘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직업을 갑자기 어떻게 바꿔. 아빠 속상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언니가 뭘 알아. 언니도 백정딸이라고 놀림받으면 싫어할 거잖아. 아빤 한참이나 징징거리며 우는 절 보며 그저 곤란한 듯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젊어서부터 이혼 일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고등학교 때쯤엔 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뿐히 무시할 정도로 이골이 났습니다. 아빠도 더는 딸들이 아빠의 직업으로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없으셨는지 드디어 큰 결단을 내리셨죠. 아빠가 평생 일해온 직업을 바꿀 수는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해보다가 차라리 정육식당을 차리기로 했다. 어때? 아빠가 고깃집 주인이면 그렇게 창피하지 않지? 아빠, 전 아빠가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돈 버는 줄 아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이왕 결정한 일이라면 저희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아빤 저희 자매 이름을 하나씩 따서 고향에 정육식당을 하나 차리셨답니다. 아빠의 취향을 가득 담아서 식당엔 기타 치는 소 돼지 그림이 가득하긴 했지만요.
엄마도 식당 인테리어에 있어선 전적으로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이니.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도 팝송을 꼭 틀어야겠다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난. 아빠의 식당은 굉장히 감성적인 고깃집으로 나름 입소문이 나서 꽤 인기가 많은 식당이 되었어요. 그 뒤로 저도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학을 다녔고 언니도 자취 대신 통학을 선택했죠. 어릴 땐 그렇게 싸우던 저희 자매도 나이 조금 먹었다고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요. 저희 언니가 아주 직설적인 조언을 잘했는데 그렇다 보니 언니에게 자꾸 연애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 20대 중반까지 아주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거든요. 내가 보기엔 넌 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남자복도 참 지지리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런 놈들만 골라서 만나냐? 아니, 여자친구랑 4,700원어치 떡볶이 먹고 2,350원 달라는 인간이 어디냐고. 나도 속상해. 난 내가 먼저 계산해도 딱 나눠서 돈 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하거든. 저번에 내가 5만 원어치 밥 산 건 싹 잊어먹고 어떻게 떡볶이 값 달라는 소리를 하지? 언니 말처럼 그때까지 전 세상 찌질한 인간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음식값을 10원 단위까지 계산해 달라는 녀석도 있었고 어떤 놈은 제 절친과 바람이나 잠수를 타기도 했거든요. 언닌 그런 연애만 한 절 아주 답답해했고요. 그 무렵 제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다른 곳으로 발령을 기다리던 때기도 했거든요. 언닌 난생 처음 자취하던 제가 더 이상한 남자친구를 만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 어디 가서 혼자 산다고 절대 먼저 말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더 이상한 놈들이 달라붙겠니? 아니다. 차라리 내가 직장에서 좀 멀어지긴 해도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까? 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긴 하겠다. 근데 그러면 언니가 출근하기 너무 힘들잖아. 걱정하지만 나 이제 26살이야. 언니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제가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는 날까지 처음 독립을 하는 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진상 주민들도 참 많았지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시는 좋은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평소에 사람 좋아하는 제 성격에도 잘 맞는 것 같았고요. 그날도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던 참이었어요. 제 자리 접수될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떤 남자분이 다가오셨죠. 안녕하세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 혹시 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설명하던 남잔 갑자기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라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그제야 남자 얼굴 자세히 살폈는데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저와 고등학교 때 2년이나 같은 반이던 친구인 거예요. 야, 뭐야? 너 김종호 맞지? 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진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안미주 그대로네. 너 공무원 됐다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던 거야? 진짜 반갑다, 야. 종호랑 전 고2,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나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서로 대학에 가며 연락이 끊어졌는데 무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전 급하게 종호의 연락처를 물었고 퇴근하고 나서 맥주라도 한잔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종호는 흔쾌히 좋다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종호를 만났습니다. 미주야, 넌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역시 우리 고등학교 보컬 여신은 그대로네. 너 그때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잖아.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전 교내 밴드부에서 보컬로 활동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축제 때나 학교 행사 때마다 노래를 하다 보니 솔직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때 얘긴데 쑥스럽다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솔직히 너도 나 좋다고 따라다녔잖아. 그거 기억해? 내가 너랑 같이 밴드부 하고 싶어서 기타 연습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그때 기타 대신 펜을 잡았어도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말이야. 종원 너스레를 떨었고 저도 옛날 얘기가 재밌어서 밤늦도록 한참이나 수다를 떨었답니다. 근데 종원원 고향에 무슨 일이야? 부모님 뵈러 왔어? 너 대학도 다른 지역에서 나왔잖아. 아, 그게 사실 나 여기 근처 회사로 이직했거든. 그래서 전입신고하러 왔는데 널 딱 만났지 뭐냐. 어쩐지 고향에 내려와 살고 싶더니 널 만나려고 그랬나? 오, 여기 근처 회사면 너 대기업 입사했구나? 우리 종호 많이 컸네. 뭘? 아이, 그냥 연구원이야, 연구원. 그 당시 저희 지역엔 유명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종원 그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걸 계기로 저흰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죠. 사실 전 종호가 바쁠까봐 먼저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종호가 수시로 연락이 와 만나자고 성하더라고요. 미주야, 오늘 비도 오는데 당연히 파전에 막걸리 먹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날 안 먹으면 그건 죄야, 죄. 어젠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난리더니 오늘은 또 파전이야? 넌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그렇게 저희 4달 가까이 매일같이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이 되었는데 종호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멋지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주야, 너도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넌 내 우상이었고 여신이었어. 사실 지금 무지 떨리거든? 늘 그랬던 것처럼 나 너만 바라보고 살게. 그러니까 나랑 만나주지 않을래? 저는 사춘기 소년처럼 떨고 있는 종호의 손을 잡으며 그 서툰 고백에 답을 전했습니다. 그 후 종호와 전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때론 친구로, 때론 다정한 연인처럼 지냈죠. 연애 때부터 종호는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며 꽤 가깝게 지냈어요. 특히 저희 아빠와 코드가 아주 잘 맞아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장인어른 기타 연주 들으며 와인 한잔 하고 싶어서 와인도 준비해 왔어요. 역시 자네가 뭘 알아. 나도 마침 좋은 치즈를 주문해 놨거든. 고기도 좀 굽고 오늘은 와인 한잔 적셔보자고. 아, 누가 보면 아빠랑 종호랑 둘이 연인 사이인 줄 알겠네. 둘이 너무 애틋한 거 아니에요? 연애 내내 종호는 저에게 물론이고 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장난기 가득해 보여도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제가 한창 연애할 때 저희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만큼이나 언니의 결혼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정이 누나 결혼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살면서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지. 남자친구는 그러더니 저희 아빠 작당 모의 끝에 언니 결혼식 때 아빠와 함께 기타 연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축가를 시키더라고요. 장인어른하고 내가 뒤에서 기타 칠 테니까 미주 네가 축가 부르는 거 어때? 그럼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 될 거야. 반응이 시큰둥할 거라 예상했던 언니도 너무 좋다며 급조된 아빠와 남자친구의 연주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언니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부르고 둘이 뒤에서 합동 연주를 멋지게 해내고 말았죠. 덕분에 하객들에게도 저랑 결혼할 사람이란 도장을 확실히 찍게 되었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와 저의 결혼 이야기는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저 없어도 남자친구를 예비 사위라고 데리고 다니며 지인분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인사들 해. 여긴 우리 예비 사위야. 우리 예비 사위가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능력까지 완벽하다니까. 여기 근처에 대기업 알지? 거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거든. 우리 미주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릴 땐 그렇게 쑥스러워만 타더니만 어느새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서 나타난 거 있지? 아주 신사가 다 돼서 미주랑 인사 왔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장모님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친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앞으로 안씨 집안 사이 될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고기 파티가 열리곤 했죠. 평소엔 판매용이라고
그렇게 많고 많은 고기를 손도 못 대게 하시다. 남자친구만 오면 돼지고기, 소고기 파티가 열리곤 했으니까요. 김서방, 오늘은 육회 좀 준비해놨는데 어떤가? 소고기라도 맨날 먹으면 지겹잖아. 내가 직접 손질한 육회 맛 좀 보게나. 장인어른, 먹어보기도 전에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매번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도 얼른 드세요. 미주야, 너도 얼른 먹어봐. 어느 날은 남자친구와 술 한잔을 하시다가 얼큰하게 취하신 아빠가 꽤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자네, 내가 이미 자네 사위로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니 진지하게 물어보겠네. 자네 우리 딸하고 어떻게 살 계획인가? 우리 딸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할 자신 있어? 네, 아버님.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미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는 없겠지만 함께 살아가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미주 곁에 있겠습니다. 절대 미주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지금 맞잡은 이 손 절대로 놓지 않고 힘든 날이나 좋은 날이나 미주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우렁찬 대답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제 곁을 지키겠다는 그 말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빠도 대답이 흡족하셨는지 연신 합격이다 합격이야 하며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100점짜리 사이였다 보니 저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애대 시댁에선 제가 찾아뵙는 걸 영 불편해하시는 기색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서로 집에 드나드는 거 아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정호 너도 그 집에 드나드는 거 그만 좀 해. 그렇다 보니 결혼 약속을 하고 날짜 잡을 때쯤에나 처음으로 시댁에 찾아뵐 수 있었죠. 전 정말 긴장하고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 분위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연신 한숨만 쉬며 아예 고개를 돌리고 앉아 계셨고 시누이도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옆에 앉아 있었죠. 절 반기는 건 예비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얼굴을 보는구나. 반갑다. 그래, 고등학교 때 우리 종호랑 같은 반이었다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을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세아가. 인연이 될지 악연이 될지 어떻게 알고? 일단 좀 여기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어. 시모는 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건 질문을 가장한 취조에 가까웠어요. 너희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신다고? 성함 좀 알려줘봐라. 네, 저희 아버님 함자는 안 동자 주자 되세요. 현재 동네에서 정육식당을 하고 계시고요. 정육식당이면 정육 좀 더 하신다는 거지? 아이, 그럼 옛날로 치면 백정이네, 백정. 예전에 소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그런 험한 일 하는 사람 성격이야 뻔하겠지 뭐. 너희 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노름 즐기시지? 백정들이 일 끝나면 다들 술에 취해 있다던데. 그러다 내 아들까지 나중에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직업이 대기업 연구원인데 괜히 얼굴에 먹칠할까봐 무섭다 얘. 예비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들먹이며 아빠를 깎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요즘 구급 공무원 월급이 어떻다는 둥, 대기업 연구원과 비교도 안 된다는 둥 대놓고 절 반대하셨어요. 저도 참다 참다 아빠 이야기까지 함부로 하시니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면서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종호가 물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에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험한 분도 아니시고요. 절 욕하시는 건 참겠지만 제 부모님을 욕하시는 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전 이만 일어나 볼게요. 전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르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욕볼 수는 없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집을 나서는 제 뒤를 쫓아나왔고 예비 시아버님은
예비 시모에게 버럭 화를 내며 연신 제게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땐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남자친구 그런 제게 너무나 미안한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미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우선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나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돼. 지금 나한테 소중한 건 미주 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은 잊어버려. 어? 이미 들은 말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리고 내가 천륜을 끊게 만든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하겠어? 오늘은 그냥 갈게. 나중에 연락하자. 전 그 뒤로 한동안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다 제가 아예 연락을 피해버리자 저희 집 앞에 편지 한 통을 두고 가더라고요. 미주야, 하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 정말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난 널 만난 이후에 미주 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내 연락 한 번만 받아줄 수 없을까? 전 결국 남자친구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며 예비 시부모님께 선전포고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전 미주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늙어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예비 며느리에게 예의를 갖춰주세요. 어머니가 또 미주에게 막말하시고 장인어른을 욕보이신다면 다신 저를 안 보겠다는 의미로 알게요. 너 지금 부모 앞에서 협박하니? 아주 여자한테 꽉 잡혀서 부모한테 안 보겠다는 소리까지 다 하는구나. 오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앞으로 얼마나 잘 살아 두고 보자고. 남편이 얼마나 무섭게 말을 했는지 결국 예비 시모도 꼬리를 내렸고 저희는 확실한 의미로 혼인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오히려 잘 결정했다며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무리 네 시어머니라도 혼인신고까지 했다는데 더는 뭐라 못할 거다. 앞으로 내가 잘 단속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 계획대로 진행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시아버님의 든든한 지지와 격려 덕분에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혼인신고 직전 시아버지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사과까지 드렸고요. 사돈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새아가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사람이 너무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속이 많이 상하셨지요? 염치불구하고 이제야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개까지 숙이시면 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아마 제 딸애가 제가 속상할까봐 아무 말 안 한 모양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요. 더는 마음 쓰실 거 없습니다. 사실 전 혹여나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저 혼자 소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오시는 바람에 들통이 났고 그래도 아빤 사돈 어르신이 참 좋은 분이라며 좋아하셨으니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서로 모은 돈을 합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이미 40이어서 서로 모은 돈이 제법 있었거든요. 저희는 서로 반반 정도 돈을 보태 8억짜리 집을 매매했습니다. 신혼집 치곤 나름대로 가격대가 있는 집이라 남편도 저도 참 마음에 드는 집이었어요. 남편과 저만 있을 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저의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시댁에만 가면 늘 문제가 생기곤 했죠. 언제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잠시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제가 잠깐 없는 틈을 타 냉큼 비싼 과일을 내왔더라고요. 이거
엄마 친구가 맛있다면서 사온 애플 망고야. 다들 하나씩 맛 좀 봐라. 이거 비싼 거 알지? 어머니, 이런 게 있으면 집사람 왔을 때 나눠 먹어야죠. 가족끼리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진짜. 가족은 무슨, 요즘 며느리 남이야, 남. 내 식구야 가족이니까 챙기겠지만 남이 며느리도 모시고 살아야겠니? 시모는 늘 입버릇처럼 며느리 남이다 이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화도 나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은 제 뒤에서 또 그런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참지 않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 없이 맛있는 거 드시고 계셨어요? 원래 이런 건 손님에게 먼저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 아, 네가 왜 손님이야? 이 집에서 뭐 손님 대접이라도 받고 싶은 거야? 아, 어머님이 매번 며느리 남이라고 하시길래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나 했죠. 전 남이니까 설거지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어떤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받아치자 시몬 얼굴이 시뻘개졌고 시아버니가 남편은 말 한 번 잘했다며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몬은 항상 남편을 존중하라며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인데 시부모님 앞에서 야야거릴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존댓말까지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원한 건 완전 극존칭이었어요. 여보, 와서 밥 먹어. 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였어요. 예, 넌 하늘 같은 남편한테 먹어요가 뭐니 먹어요가. 오셔서 진지 잡수시라고 해야지. 어머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그런 극존칭을 쓰나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버님께 반말도 하시고 화나시면 소리도 지르시잖아요. 제가 아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럴게요. 시모는 제가 이럴 때면 한마디도 안 진다며 분해하셨죠. 이 얘기만 들으시면 절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날, 시부모님 생신날, 어버이날 언제나 시댁을 먼저 찾아 음식도 하고 음식과 선물을 빼먹은 적도 없었고요.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하지만 시모는 늘 절 못마땅해 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다 제 시누이까지 합세하는 날이면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집살이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새언니, 전에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상전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집에 와보니까 엄만 주방에서 일하고 새언니 소파에서 TV나 보고 있던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건 아니죠. 아가씨, 그건 어머님이 저 몰래 주방에서 혼자 고기 구워 드실 때 아닌가요? 어머님이 자꾸 저 주기 싫다고 몰래 식사를 하시니까 전 몰랐죠. 다음에 알게 되면 꼭 같이 주방에 서 있을게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엄마 말해봐. 아니지? 응, 가만히 있어라. 아이, 그땐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먼저 좀 먹은 거야. 내가 언제 맨날 혼자 먹었다고 그러니? 시누이와 시모가 한편인 것 같아도 이렇게 손이 안 맞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인 걸 알기에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표현을 참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여보, 정말로 사랑해. 나도 늘 고마워. 나도 늘 미안해. 그리고 나도 정말 정말 사랑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이 있었고 전 몸이 안 좋아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픈 절 두고 출장을 가는 걸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다. 혹시 저번에 나 없이 본가에 갔다 와서 아픈 거 아니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없인 절대 혼자 가지 마. 아휴, 난 괜찮아. 당신 그러다 늦겠다.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난 좀 더 누워 있을게. 미안해.
나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 아마 내일 오후에 돌아올 것 같아. 그때까지 푹 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고마워. 아침부터 왜 이러실까? 알겠어. 나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얼른 출근하시죠, 김종호 과장님. 남편은 그렇게 몹시 아쉬워하며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기분 나쁜 악몽을 꿔서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잠잠했던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놀란 상태였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때 왜 그렇게 전화가 받기 싫었는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병원인데요. 김종호 씨 가족 되시죠? 김종호 씨가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저는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에 그만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죠. 전 잠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운전은 못하겠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에서 제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기사님이 제가 초상이라도 당한 사람인 줄 알더군요. 그렇게 다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남편은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급한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종호 씨 보호자 되세요? 김종호 씨가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차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위급해서 곧바로 검사 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고 이미 호흡이 정지된 채로 병원에 실려온 거였어요.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다시 호흡을 되찾았지만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제가 동일하자 남편은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줄 모릅니다. 제발,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만 깨어날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한참 후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시누인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한참을 울던 시모가 벼랑간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때까지 병원 한 번 안 오고 멀쩡하던 내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너랑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왜 이런 큰 사고가 나냐고. 아휴,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당신 진짜 왜 이래? 왜 뭔 우리 며느리를 잡어? 새아가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 괜히 화풀이 하지 말고 이건 놔.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사고 앞에서 시모가 얼마나 속상할지 알기에 그저 묵묵히 그 화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은 어때요? 수술 잘 끝난 거죠? 그의 의식은요? 의식은 돌아왔어요? 네?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워낙 골절이 심해서 좋은 소식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을 끝으로 급하게 사라지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쌍욕을 해대며 남편 사고가 제 책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려주시긴 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시모를 온전히 막을 수가 없었죠. 내 아들 살려내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 오망한 거 네가 재수가 없어서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됐다고.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과 바꾸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가만히 두세요. 남편은 이 전쟁통을 알기나 하는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 회사도 휴직하고 밤이고 낮이고 남편 곁을 지켰고요. 여보, 얼마 전에 우리 결혼 1주년이었던 거 알아? 바보야. 1주년에 최고로 멋진 선물을 주겠다더니 왜 이러고 있어.
당신 일어나면 나 마음고생 시킨 거 다 돌려받을 테니까 각오해. 내가 언제 출근도 안 하고 당신 얼굴만 보고 있겠어. 그지? 근데 이제 이거 싫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저와 맺은 굳은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주겠다 했으면서 남편은 혼자서 먼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만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을 향해 달려오는 의료진들, 다급한 목소리들, 그리고 멈춰버린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모두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여보, 종호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평생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종호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나만 두고 가지 마.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빈소에 남편 사진도 없어 저희 결혼식 할 때 찍었던 사진이 놓였어요. 그 비현실적인 상황의 연속에 전 몇 번이고 까무러치곤 했습니다. 너무 이른 이별이어서 모든 가족들도 남편의 친구와 지인들도 남편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시모도 몇 번을 기절하셨다가 깨어나면 저주를 걸듯 제 욕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저것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우리 아들이 장수할 팔자였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저에겐 그런 시모를 말릴 힘도 맞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언니도 사흘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시며 혹시 저마저 큰일을 치를까봐 노심초사하셨죠. 김서방, 이 야속한 사람아. 이렇게 급하게 떠날 거면 차라리 정을 주지 말지. 남은 우리는 어찌 살라고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나. 자네 미주 걱정돼서 그 먼 길을 어찌 가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의 장례가 치러졌고 집에 홀로 돌아와서도 전 한동안 현실에 살지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차라리 본가에 한동안 와 있으라고 했는데 전 남편의 흔적이 남은 집에 머물고 싶더라고요. 저는 매일 거실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저녁 맛있게 차렸는데 뭐 하고 있어? 와서 밥 먹어야지. 오늘도 일하느라 늦는 거야? 우리 남편 고생이 많다.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얼른 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집에 처박혀 있길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른 오후였는데 누군가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전 누군가 싶어 힘들게 인터폰을 보니 시무하고 신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까지 하고 와야 되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 너 마침 잘 됐다.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짐 싸라. 네? 짐을 싸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는 제게 갑자기 짐을 싸라고 난리였고 신우인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잖아. 그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여기 우리 아들이 돈 내서 산 집이잖아. 그러니 아들 대신에 부모인 내 집이 되는 거지.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 우리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전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그런 절 보고 제가 당황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너도 양심이 좀 있어라. 너 우리 아들하고 겨우 1년 살았으면서 이 8억짜리 집을 혼자 꿀꺽하려고 했어? 너야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내 속으로 나온 나 아들을 잃었다고? 그러니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지. 이 집 당장 처분할 거니까 얼른 네가 짐 싸서 나가. 다시 네 꼴도 보기 싫구나. 어머님, 여긴 남편하고 제 집이에요. 나가려면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진짜 뻔뻔하시네요. 뭘 알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말 다 했어? 뭐 우리 엄마한테 뻔뻔하다고? 날강도 같은 건 너지. 너? 지금 너라고 했어? 어머님 아가씨, 안 나가신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전 정말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가 뭐라고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씩씩거리며 도망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어요. 두 사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전 순간 설마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산부인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시네요. 혹시 모르셨어요? 지금 산모분 몸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항상 스트레스에 주의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전 임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던 날 이상하게 몸이 안 좋더니 그게 딱 임신 증상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해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울었네요. 여보,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남기고 간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너무하다, 김종호. 이런 깜짝 선물을 두고 혼자 가는 게 어딨어. 그래도 고마워. 날 혼자 두지 않겠다더니 그 약속 기어이 지키는구나. 전 아직은 얌전하기만 한 제배를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제 안에 남편과 저의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와 시누이가 또다시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너 정말 보통 애가 아니구나. 네가 이렇게 뻐기고 있으니 내가 방금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그랬더니 아이가 없는 상태면 내 아들이 가고 나서 남은 재산은 너랑 나랑 공동 상속권이 있단다. 네가 못 믿을까 봐 이렇게 증거까지 뽑아왔어. 그러니 절반이라도 내놔. 어머님, 뭘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셔야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절 쫓아오셨어요? 절반은 무슨 절반이에요. 아이가 없더라도 기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5분의 3, 어머니가 5분의 2예요. 법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 우기세요. 참나, 누가 공무원 아니랄까 봐 말 한번 잘하네. 엄마 기죽지 마. 아예 못 받는 것보다 그거라도 받는 게 나아. 야, 그럼 그거라도 주고 꺼져. 전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두 사람 앞에 마침내 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다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내민 무언가를 본 시모와 시누인 깜짝 놀라며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거 산모수첩이에요. 보이시죠? 저 임신이라고요. 저 어머님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 이미 떠난 우리 아들 애를 무슨 수로?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야,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런 거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어디서 그런 얕은 수를 써?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끝까지 믿지 않는 두 사람을 데리고 결국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그리고 기어이 임신한 걸 확인하곤 두 사람 다 약속했다는 듯 입을 다물더라고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가진 제 심정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냐고요? 저 진짜 힘들어요. 두 사람한테 위로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저한테 이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돼요? 이제 임신인 것도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저 볼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 손주도요. 시모는 그저 고개만 떨구고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시누인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만 하며 시모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어떡해. 제가 진짜 우리 오빠 재산 다 가지게 생겼잖아. 말 다 했어요? 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집에 또 찾아오면 주거 침입 신고도 할 거고 적금 금지 신청까지 걸 거예요. 제가 또 뭘 하면 절 놓아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전 그 꼴마저 보기가 싫어 두 사람을 두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가자마자 전 엄마 무릎을 베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울어 미주야? 어디 아픈 거야? 엄마,
나 임신했대. 근데 자꾸 눈물이 난다. 이거 분명 기쁜 일인데 자꾸 눈물이 나. 엄만 깜짝 놀라시면서도 자꾸 우는 절 가만히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축하한다 우리 딸. 김서방 축하하네. 우리 딸이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울지 마라, 울지 마. 뱃속의 아가가 엄마 슬픈 거 알고 같이 울어. 전 그렇게 한참을 엄마 품에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조금 기운을 차려 시아버님께도 전화드렸어요. 시아버님은 시모에게 이미 전해드리셨는지 제 걱정을 해주시며 아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새아가 소식 들었다. 그래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고? 세상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정말 축하한다. 항상 몸 조심하고 늘 네 건강부터 신경 쓰도록 해라. 아버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너한테 늘 미안하구나. 언제나 죄인된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니? 염치 없지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전해 듣고 싶구나. 그때 저도 시아버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가온 이별을 예감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아버님이지만 앞으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질 거란 걸 예감했거든요. 그렇게 전 홀로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희망이란 태명을 지어주고 날마다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희망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네 아빠가 비록 우리 곁에는 없지만 하늘에서 항상 우리 지켜보고 있어. 네 아빠가 널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도 엄마가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사랑할게.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 만나자. 그렇게 꼬박 10달의 아이를 품으며 가족들에게 참 많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도 직접 찾아오시지 못했지만 종종 저희 아빠 가게에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나 과일, 아기 옷 같은 걸 두고 가셨어요. 제가 8개월 차엔 친정엄마가 아예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옆에 끼고 보살펴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얘. 산후조리도 엄마가 해줘 마음이 놓이지. 모두의 정성 덕분에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 줄 모른답니다. 아인 무럭무럭 자라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등에 엎여서 잠들어 있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괜찮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이 소중한 선물을 제 모든 걸 바쳐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현재 시모하고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또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잔뜩 사다 저희 아빠 가게 앞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시아버님을 웃으며 볼 날이 오겠죠? 미주야, 넌 애 없고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우리 조칸 이모한테 오세요. 너희 엄마가 아무래도 작가를 하려나 보네. 지금 저희 언니가 뭘 그렇게 제가 열심히 쓰냐고 놀리는데 이 사연이 영상으로 올라오면 보여주려고요. 그때도 이런 걸 어떻게 썼냐며 놀리겠죠? 그리고 이 사연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저희 남편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네요. 아마 남편도 잘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보, 잘 지내? 나 어제 당신 꿈 꿨다. 당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도 행복해 보였어. 난 지금 당신이 남겨주고 간 내 선물 같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당신도 부디 행복해야 돼.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살았던 70대 남자입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제 이 두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장가를 보냈는데요. 사실 남의 시선이나 말쯤이야 거뜬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서 듣는 모진 소린 어찌나 큰 가시처럼 가슴에 콕콕 박히던지 모르겠습니다.
70평생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그때의 사건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전 20대에 아내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누구보다 살뜰하게 아이들을 키웠고 전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하수구 뚫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죠. 사실 지금이야 고압 세척기나 전동으로 뚫는 장비들도 많지만 그땐 장비도 열악해서 대부분 수동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하수도 환경도 좋지 않아 오폐수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고 보호 장비도 마땅치 않아 위생이나 안전 문제도 많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전 정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것보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굶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하수도나 변기 뚫는 일은 힘들고 기피하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3D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여름철이면 정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물 냄새가 뒤섞인 곳으로 그대로 맨몸으로 뚫을 때도 많았고 겨울철엔 또 꽁꽁한 하수구에 작업을 하다 보니 살이 터져나가 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애들은 절 반기며 뛰어오다가도 코를 틀어막고 피할 때도 많았어요. 왜? 아빠, 이게 무슨 냄새야? 아빠한테서 냄새나. 아, 아빠한테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아들들이 어릴 땐 저한테서 나는 냄새를 피하려고 도망치면 전 그런 아들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오히려 쫓아갈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아낸 흐뭇하게 바라볼 때도 많았죠. 두 아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조차도 달랐어요. 큰아들은 말수가 적고 과묵했던 반면 작은 아들은 의젓하고 누구보다 착실했거든요. 거기다 작은 아들은 부침성도 좋아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꽤나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 크게 방황을 했습니다. 사실 전 언젠가 큰아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어렸을 적엔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기에 다 한때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학교도 잘 가지 않고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큰아들이 학교에서 재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처음 전 큰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박재홍,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왜 학교 안 가? 학교 왜 안 가냐고? 학교에서 너 제적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아니 어떻게 학교를 안 가? 학생이 학생 본분을 지켜야지. 당장 내일부턴 꼬박꼬박 학교 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학교 가봤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시간만 뻐기다가 오는데 학교를 왜 가요? 제적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가 여태껏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네가 이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너 당장 일로 안 와? 아버진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요? 전 동생보다 공부도 못하니까 그러세요? 제가 그러니까 알아서 산다고요.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방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는 큰아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가 저 정신머리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싶어 방문을 붙잡았지만 이내 아내가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매번 사고만 치고 다니는 큰아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땐 고심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큰아들과 그렇게 다투고서 그 바로 다음 날 큰아들에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몇 차례 도로 위에서 굴렀고 큰아들이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죠. 사고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사태가 심각했는지 병원에선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전 하늘에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죠. 아내 몇 날 며칠을 꼴딱 밤을 새우며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아내를 쉬게 하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절 말리더라고요. 여보, 집에 가서 눈 좀 붙여. 당신 이러다가 쓰러져.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아들 꼭 깨어날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 그러지 말고 집에 좀 다녀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아니야. 당신 오늘 일하러 다녀오고 힘들잖아. 당신이야말로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으면 돼. 우리 재용이 깨어나면 찾을 텐데 어떻게 내가 여길 벗어나. 난 그러지 못하겠어, 여보. 그냥 나 여기 있게 해줘. 우리 재용이 내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줘야 돼. 전 간절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아내를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누구보다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아내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지 큰아들은 며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이후 큰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야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골반뼈랑 다리뼈가 거의 으스러져 겨우 맞춰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큰아들을 정말 신생아 다루듯 돌봤던 게 바로 저희 아내였죠. 처음엔 사고 충격이 상당했는지 큰아들은 하루 종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고 저고 자꾸만 얘기를 걸어봐도 큰아들은 공허한 눈빛으로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딱 입원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내가 휴게실에서 뭔가를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가까이 가보니 아내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우리 재용이 상태가 안 좋대?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이것 좀 봐.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보니 아내의 손엔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쪽지 내용은 바로 참고서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필요한 참고서를 적어주며 아내에게 아들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재용이가 검정고시 보고 공부하겠대. 우리한테 미안하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재용이 이제 정말 괜찮아졌나 봐, 여보. 그래, 그런가 보다. 울지 마. 재용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울고 그래? 전 그런 아내를 달래주었지만 사실 저도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던 큰아들이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안도감이 들고 기뻤습니다. 아들은 병실 생활을 하면서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재활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정말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큰아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더 이상 학교는 다닐 수 없었지만 학교를 다닐 때보다 큰아들은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집에 갔다 오는 사이 전 큰아들과 둘만 병실에 남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때 문득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재용이 너 그래도 사고 나고 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야? 갑자기 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그동안 너 공부에 내내 관심도 없었잖아. 아버지, 실은 엄마가 여기 병원에서 저랑 같이 지내면서 매일 밤마다 뭐 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제가 잠들면 그때부터 몇 시간이고 제 곁에서 내내 기도하셨거든요. 엄마 기도 소리가 뻔히 들리는데 전 눈도 뜨지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간절해서 저 다치고 나서 그 친구들 한 명도 저 찾아온 애들 없는 거 아시죠?
그 애들이랑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도 누구 한 명 찾아오지도 않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버진 늘 제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엄마랑 아버지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아버지. 내내 아버지랑 다퉜던 그날이 마음에 걸렸어요.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재용아, 이 애빈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았어. 나도 미안하다. 그렇게 큰아들과 전 늦게나마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부턴 저희 가족들은 정말 똘똘 뭉쳐 하나가 됐습니다. 아내 누구보다 큰아들을 살뜰하게 챙겼고, 그러면서도 점점 본인의 몸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내내 큰아들 간병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아들이 태어날 때쯤엔 아내의 몸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도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검정고시로 그렇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작은 아들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와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사회에 나와선 여행사를 차려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이 여행사를 차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와 아내는 그동안 모은 돈 중에서 목돈도 지원해주고 작은 아들의 시작을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아들들을 지원하면서 인생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풀리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걸 보며 참 뿌듯하고 기뻤답니다. 그런 두 아들이 결혼할 땐 누구보다 행복했었죠. 큰아들은 30대 중반의 같은 공무원이었던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큰며느린 정말 심성이 바르고 고운 아이였어요. 씀씀이도 알뜰하고 살뜰하게 살림도 잘하는 그런 똑순이었습니다. 큰아들 낸 결혼을 할 때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큰아들 내외는 더욱 저희에게 고마워하며 저희를 잘 챙겼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집을 오고 나서 한 번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워낙 몸이 약했던 아내는 1년에 한두 번씩 신경성으로 입원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잊지 않고 아내와 절 챙겼던 게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입원을 했던 날이었는데 일을 마치고서 대충 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아내 병원을 가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딱 집에 가서 보니 누군가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며느리였죠. 아버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아이고, 큰애야. 너 언제 온 거냐? 연락도 없이. 일 끝나자마자 온 거야? 네, 아버님 저녁도 대충 드실 것 같아서 반찬 좀 싸왔어요. 어머님 병원 가실 거죠? 이거 같이 먹고 저랑 같이 가요, 아버님. 병원엔 남편이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일단 씻고 저녁부터 드세요. 세상에, 이 반찬을 다 해왔어? 일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언제 이걸 다 챙겼어? 아니에요. 저희 밥하면서 그냥 같이 한 건데요, 뭘. 아버님 더우시죠? 제가 시원하게 매실물 좀 드릴게요. 늘 살뜰하게 저를 챙기는 큰며느린 정말 저희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며 존중하고 생각해 줬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항상 저희를 생각하는 그런 효부였어요. 큰아들 내외는 결혼하고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사실 손주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론 큰아들 내외가 더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매달 주말마다 항상 저희 집에 와선 손주들을 보여주곤 했었죠. 그게 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큰며느린 몸이 약한 아내를 대신해 명절 음식도 척척 혼자서 준비하곤 했었죠. 한 번은 그런 큰며느리에게 미안해 명절 음식 준비를 말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미야, 이번 명절은 그냥 나가서 한 끼 먹는 걸로 하자.
음식하느라 너도 힘들잖니? 아내도 몸도 안 좋고, 그러니 앞으로는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 에이, 아니에요, 아버님. 이럴 때나 이렇게 해서 먹지. 언제 명절 음식에서 먹어요. 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 그러시면 저희 그냥 다 둘러앉아서 조금씩 하면 되죠. 아버님, 저 남편, 서방님까지 이렇게 다 앉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해도 네가 더 고생이잖니. 됐다. 더 이상 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버님, 저 할 수 있을 때까진 해볼 거예요. 정 못하겠다 싶으면 그땐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진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큰며느린 그렇게 명절 음식도 척척 만들고 제사고 생일이고 늘 빼놓지 않고 모든 행사를 다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 큰며느리가 저나 아내나 너무나 아깝고 예쁠 수밖에 없었죠. 심성 고운 큰며느리 덕분인지 큰아들도 가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열심히 일했고 손주들도 다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사춘기 방황이 심했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나 아내나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행사를 시작하고서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가던 작은 아들이 복병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30대 후반이 되어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할 때도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데리고 온 작은 며느린 처음엔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조용하고 말수도 없었던 작은 며느린 피부과 상담 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본인 관리를 참 잘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였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첫인상이 틀렸더라고요. 작은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떠난 뒤로부터 저희에게 한 통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원래는 신혼여행 다녀오고서 양가 인사를 한 번씩 가지 않나요? 행여 못 가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할 법한데 작은 아들 내외는 전화도 한 통 하지 않더라고요. 아는 그냥 놔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의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홍아,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에 오기 못하면 그래도 전화라도 해주지. 아이 엄마랑 아버지가 기다렸다. 아 그러셨어요? 기다린 줄은 모르고 저희 오는 날짜 아셨잖아요. 저희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까 좀 바빴어요. 일도 밀린 게 많아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냐? 하긴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정신없긴 하겠지. 그나저나 이번 주말은 어떻게 시간 좀 되겠니? 이번에 네 형네도 온다던데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아, 어쩌죠? 이번 주말엔 처갓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일정 보고 전화 드릴게요. 저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 사실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네가 작은 아들네 집에서 가까우니 가까운 곳부터 가자 생각을 했겠거니 나름 저희대로 위안을 삼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작은 아들은 저희 집에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 정신없다, 시간이 안 맞는다는 핑계로 결혼하고서 2달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다 마침 제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땐 작은 아들 내외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죠. 아내의 생일상은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선 큰며느리가 외식을 하기 힘드니 집에서 먹자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보단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았죠. 그리고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큰아들 내외가 서로 2팔 걷어붙이고 요리를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다들 하나씩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미역국과 갈비찜을 해왔고 전 아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웠고
작은 아들네도 중식당에서 요리를 포장해 왔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하나씩 가지고 오니 상다리가 진짜 부러지게 차려졌죠. 아는 생일상을 보더니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참 고맙다. 우리 아들들도 고맙고 당신도 참 고마워. 내가 이렇게 푸짐한 생일상 받아볼 줄은 몰랐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유, 미역국이 참 맛나다. 간도 딱 좋고 말이야.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간을 진짜 딱 알맞게 잘하네. 이건 작은 아들 내가 가지고 온 거지? 아니, 엄마가 중식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딱 이걸 사왔대. 고맙다. 당신 오늘 아주 왕대접 제대로 받네. 많이 먹고 당신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그러게. 아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날 위해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야지.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는데 작은 아들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둘 다 밥도 잘 먹지 않고 깨작거리더니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며느리가 일이 생겼다며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식구들은 그걸 보고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저렇게 나가버리니 이유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바로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 물어봤어요. 선홍아, 바쁘냐? 아니, 어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밥 다 먹고 과일 좀 깎아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려고 했더니 니들 결혼하고서 이렇게 다 모인 거 처음이잖냐? 아, 그렇게 바쁜 일이 많았던 거야? 아, 그게 아니라요. 어제 아내가 좀 마음이 그렇다고 자꾸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아니, 왜? 어제 다들 즐겁게 밥만 잘 먹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형수님 요리만 맛있게 드시는 것 같다면서 며느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좀 화가 났거든요. 뭐라고? 아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제 다 똑같이 맛있게만 잘 먹었구만.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은 손수 만들어 와서 그런지 어머니랑 아버지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고생했다고 자꾸 그러시고, 솔직히 저희도 바쁘지만 않으면 음식 손수 만들고 갔죠. 근데 일이 하도 바쁘니까 못한 것뿐인데 은근슬쩍 차별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선 서운했어요. 아무튼 제가 아낸 잘 달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서 정말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자식들을 차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차별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내는 열심히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에 보낼 고급 한우 선물 세트도 마련해 미리 보내드리고 과일이며 고기며 자식들한테 챙겨주려고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명절 연휴 전날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난감하단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선홍이냐? 내일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네 형네는 오늘 먼저 와 있다. 명절날 점심 먹고 사돈댁 간다는데 니들도 그때쯤 갈 거지? 미리 사돈댁에 연락드려라. 아, 아버지, 어쩌죠? 제가 깜빡 잊고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뭘 말이냐? 그게 저희 명절 때 처갓집 먼저 가려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요. 예전처럼 뭐 남자 쪽에서 집이고 뭐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젠 다 반반인데 명절에도 남자 쪽 먼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못 드렸네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얘기를 하자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들 내외가 저희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작은 아들 내외가 모은 돈으로도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처가댁 도움도 아닌 저희 도움으로 다 채워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식도 귀중한 만큼 며느리도 집에서 귀중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어딜 먼저 가든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좀 섭섭하긴 했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결정한 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 얘기를 하고서 언제 집으로 올 건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언제 집으로 오려고? 그래도 형이랑 같이 있다 가면 좋겠다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명절 치르고서 다음날 올 거냐? 아, 그건 좀 일정을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일정을 보고 말을 한다니. 뭐 네 처가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네가 제대로 말을 해야 나도 큰애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일인데? 아, 실은 이번에 처가댁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명절 연휴 내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 어차피 저희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명절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해요, 아버지. 뭐, 여행?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얘기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명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니들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말을 좀 해야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명절이 무슨 대수라고. 주말에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날 아니면 쉴 시간 없어서 그래요. 저희 쉬는 날이 또 언제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만 끊을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휙하니 끊어버리는 작은 아들의 태도에 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결혼 첫 명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작은 며느린 전화 한 통 한번 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린 시집을 왔지만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또 신경성 질환으로 입원했을 땐 딱 입원한 날에만 10분 면회를 왔다가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도 전 참지 못하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럼 저희 가볼게요. 내일 출근해야 돼서요. 그럼 몸 잘 챙기세요. 얘 작은 애야. 아무리 그래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얼굴도 오랜만에 본 거잖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소식도 좀 전하면서 살자꾸나. 그래도 가족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연락해라 마라. 그런 소리 한번 안 하세요. 아프시면 알아서 병원 잘 가시고요. 자식들 바쁜데 이런 식으로 시간 내서 오라가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보단 자식 있는 게 더 편하시고 좋으시잖아요. 저야 이제 결혼해서 뭐 남이나 다름없는데요. 뭐라고?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아,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어딨어? 아버님, 요즘 세대는요, 예전처럼 그렇게 시댁만 챙기고 그러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어떻게 바로 가족이 되겠어요? 제 가족은 제 남편이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더 불편해요. 저희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하는 저와 아내를 두고서 작은 며느린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나가버리는데 그 와중에 작은 아들이란 놈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뒤를 졸졸 쫓아서 나가는 꼴을 보니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큰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훈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답답함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래도 큰아들 내외는 아내가 입원하니까 누구보다 아내를 잘 챙겨주고 걱정도 많이 해주더군요. 특히나 큰며느린 사돈 어른이 전에 암투병을 했을 때도 손수 다 간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 간병도 본인이 다 하겠다며 자처하더라고요. 며칠 휴가까지 내고서 아내를 챙기는데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며느린 제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니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바쁘단 핑계로 너한테 아내를 맡기고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좋은 일인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 저렇게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프신 것처럼 저도 너무 속상해요. 전 어머님도 저희 엄마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 손 빌려서 간병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어머님 간병해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님. 아휴, 그래도 그렇지. 원래 자식해야 하는 일을 며느리 손에 맡겼으니 내 당연히 미안해야지. 며느리도 똑같이 자식이죠, 뭐.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들이신데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도 저희 집에 똑같이 해도 너무 섭섭해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이 얼마나 잘하는데 큰아들은 사돈댁이 더 잘해야지. 큰아들 내외는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니 더욱 작은 아들 내외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며느리도 저희 집에 참 잘했지만 큰아들도 사돈댁에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를 잘 챙기는 큰아들 내외가 더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내외와는 다르게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와는 거리를 두지만 작은 며느리 친정 사돈댁과는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명절이면 작은 아들 내외는 항상 작은 며느리네 친정, 그러니까 작은 사돈댁 먼저 들렸고 저희 집엔 잠깐 손님처럼 왔다가 금방 가버리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휴가도 저희와는 안 보내도 꼭 작은 사돈댁과 여행을 잘만 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진 그저 속상한 마음을 꾹꾹 참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하수구가 막혔다는 의뢰가 들어와 한 피부과를 찾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 그 피부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딱 도착을 해서 병원에 들어가 접수대를 향하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작은 며느리와는 이런저런 얘기도 잘 안 나누다 보니 어디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바로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둘. 그런데 딱 제가 반가워 인사를 하려고 하자마자 작은 며느린 그대로 제 눈을 피하더니 자리를 휙하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다른 간호사가 작업할 곳으로 안내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며느리가 절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변기 뚫는 작업을 마치고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화장실 복도 앞을 작은 며느리가 다른 직원들이랑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사장님, 작업 다 끝나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작업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수압이 좀 약해서 그런가? 자주 막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작업 많이 받아봤는데 사장님이 잘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저희 종종 연락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식사하시러 가시는가 봐요. 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작업 마무리 다 되시면 아내 직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직원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작은 며느린 뻔히 뒤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 본 채만 채 눈만 슬슬 피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일부러 아는 채도 안 하는구나 딱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정말 하수구 작업하면서 별의별 일도 많이 겪고 솔직히 대놓고 냄새 많이 난다, 코 막어서 돈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땐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진 않았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본체만 차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끝마치고서 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전 바로 집에 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쯤 너무 속상해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홍아, 바쁘냐?
너 이놈의 자식, 맨날 바쁘다고 애비한테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네 처 다니는 병원도 나 오늘 알았다. 오늘 낮에 작업 간 곳이 작은 며느리라는 곳이더구나. 너 혹시 들었냐? 아, 아버지 네 들었어요. 아내 일하는 병원에 하수구 작업하러 가셨다면서요? 그래, 작은 며느리가 말하더냐? 아휴, 거기서 날 본체만치 아는 척도 안 하던데. 뭐 내가 작업해서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다니? 그런 거라면 뭐 괜찮다만 아깐 사실 내가 좀 속이 상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애비가 일하러 왔으면 인사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만. 아내가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다른 간호사들 다 냄새 난다고 수군거렸다던데. 더러운 일하는 아버지가 창피하네요. 그래서 인사 못했다던데. 아버지도 좀 그런 곳에서 눈치껏 아는 척 안 하셔야죠. 아내가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아니, 내가 창피해서 그랬다고? 며느리야 그렇다 쳐도 너까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솔직히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내도 아내 체면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신 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아버지가 좀 이해하세요. 뭐, 이해? 그럼 너도 내가 아는 이 창피하다 이거야? 너도, 너도 밖에서 날 보면 모르는 척 피하겠다 이거냐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자식이 좀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이세요. 솔직히 자식들 체면에 자국 남는 일인 건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날이 갈수록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자식들이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시라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속상해서 쪼르르 이렇게 전화 주시고 스트레스 주실 일이에요? 제가 솔직히 아버지한테 얘기 안 드렸는데 처가댁에서 이렇게 안 하세요. 가족이라고 꼭 얼굴 보고 시간 내서 친해지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마시고 괜히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도 하지 마세요. 전화 끊습니다.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제 일이 창피하고 제가 부끄럽다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생 하수구 뚫는 일 하면서 그 더러운 일 꿋꿋이 참아가며 작은 아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 자금도 다 대줬는데 그 돈은 어디서 생겼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저렇게 말을 하는 작은 아들에게 더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하지 못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 정말 이 일을 평생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에게 지원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니 큰아들 내에도 저희한테 잘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 낸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않는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받을 땐 고맙다고 덥석 받아놓고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희를 아예 외면을 하고 나서니 저희 마음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언젠간 진짜 이런 작은 아들 내외에게 크게 혼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반전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즈음 마스크 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파산도 하고 사업도 접으셨잖아요. 특히나 그때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던 게 여행업계였는데 바로 저희 작은 아들네도 그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가 돈을 잘 벌 땐 처가만 챙기고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더니 쫄딱 망하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아들 내외가 같이 와선 무릎을 꿇고 빌며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시국 때문에 저희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아내 피부과도 직원 줄인다고 당장 다음 달부터 아내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저희 진짜 이제 큰일 났어요. 전 그렇다 쳐도 남편은 살아야죠. 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진짜 저희 앞으로 잘할게요. 네? 아버님.
사실 그때 당시 제가 하는 일은 크게 타격을 입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 가정에서 하수구 뚫는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전 벌이가 더 많아지고 잘 되니까 작은 아들 내외가 그래서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전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작은 아들 내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왜 우릴 찾아와? 지금껏 그렇게 처가만 챙기더니 도움도 처가에 받아야지. 왜 우릴 찾아왔냐고. 됐다. 이제 여기 오지 말거라. 여지껏 내 일을 그렇게 창피하더니 도움받을 때 되니까 필요하더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다고 남편 사업 이대로 접을 수 없잖아요. 지금 빚만 잔뜩인데 어떻게 접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니들 도와줄 돈, 그렇게 지금껏 니들이 창피한 하수구 뚫는 일로 모은 돈이야. 그 돈은 쓸 수 있겠어? 일 자체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걸로 번 돈을 쓸 수 있겠냐고. 니들 그러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텐 난 한 푼도 줄 수 없다. 선홍이 너, 지금껏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 같아? 이 엄마 아버지가 니들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었는지 옆에서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래, 니들 체면 내가 생각해서 내도 못 주겠다. 더러운 일에서 번 돈 니들 체면서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못 주니까 얼른 나가. 아버지, 한 번만요. 저 이러다가 진짜 망해요. 니들 존중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 해주는 꼰대 누리 집에 왜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니들 의견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네 처가에다가 말해. 나 두 번 말 안 하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전 애원하는 작은 아들 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실 전 아내가 절 말릴 줄 알았는데 아내 역시 그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작은 아들 내외가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결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고 난 후에도 작은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흰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그 뒤로 참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여행사를 폐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 내외는 끝내 이혼을 했더라고요. 작은 사돈댁에서 결국 돈 없는 삶 필요 없다며 내친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역시 작은 아들을 외면한 거였죠. 그제서야 작은 아들은 후회한다며 절 찾아왔더라고요. 울며 불며 후회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작은 아들을 보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아내가 정말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처가댁에서도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돈 잘 벌 때 누구보다 절 대단하다 치켜 세워준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싸그리 절 외면할 줄은 몰랐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와 이런들 무슨 소용이야. 네 처랑 처가 식구들이 널 외면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프디? 네가 우리 그렇게 외면할 땐 우리 심정은 어땠겠냐?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그저 네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이 들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고생고생하면서 저 키워주신 거 저 다 알았는데 제가 순간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내 평생이 일하는 거 단 한 번도 후회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내 자식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재우게 돈 벌 수 있게 해준 일이라 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 남들 손가락질 하는 것쯤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애비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냐? 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결국 그렇게 전 작은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전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자식은 아니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왜 우리말에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눈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똑같이 키워왔음에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했음에도 제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는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생각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전 작은 아들 이때 받아주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작은 아들을 내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 전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식들에게 더 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에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 역시 처음엔 며느리라고 구분하지 않고 늘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큰며느리에게 누구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 작은 아들은 혼자서 타지로 가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있다며 종종 큰아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곤 해요. 아직까진 작은 아들의 연락을 제가 받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식을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작은 며느리야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봐온 게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른 것보다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저희의 인생을 봐온 작은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더 제 충격이 크더라고요. 아마 당분간은 저희 마음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하숙 일은 정리하고 아내와 둘이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과 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이젠 저도 인생의 마지막 길을 향해 걷고 있다 보니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70평생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낀 거라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적 제 일은 더럽고 힘든 일에 손꼽혔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 만약 저도 제 일을 더럽고 힘들고 그래서 하기 싫다 생각을 하고 그만뒀다면 제 노후는 이렇게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기에 지금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충실하다면 언젠간 그 빛을 볼 날이 올 거라 전 믿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다른 사람은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무엇보다 귀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아들 또래분들 중에서도 자식 부양, 부모 부양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힘든 시기지만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